수특은 다음 주 이거 지워도 되겠지? 수특은 다음 주가 아니라 수특 지금 두 번째 시간부터 할 거고 그 하루에 문학 카테고리를 좀 돌면서 문학 먼저 볼 거야. 알겠지? 어차피 얘네 내신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를 뭐 급하게 나갈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앞에 1시간 반 동안 이제 우리 모의고사 풀어왔던 걸 하고 그 다음에 수특을 할 건데 수특은 고전 산문 2, 3, 4를 할 거야. 알겠지? 오늘. 그래서 그 영역별로 좀 돌아가면서 감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독서 지문을 조금 먼저 보는데 여기 10번 객체 탐지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특히 너네 뭐 과학 좀 어려워하니까 이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객체 탐지란 사람, 동물, 사물 등 이미지에 있는 여러 대상의 위치를 찾아서 각 대상의 크기에 맞는 경계 상자를 표시하고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경계 상자 안의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를 판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써있어. 자, 1문단부터 이런 기술 지문이잖아. 이런 기술 지문을 우리가 볼 때는 이 기술의 목표가 뭔지 너네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이 기술의 정확한 어떤 과정과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뭐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치? 여기 보면은 얘가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에 있는 여러 대상의 위치를 찾아야 돼. 위치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안에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지 위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크기에 맞게 경계 상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경계 상자 안의 대상이 어떤 객체인지 판단.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가는 게 객체 탐지의 목표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모델은 2단계의 방식과 단일 단계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2단계의 방식이 있고 단일 단계의 방식이 있다. 자, 그럼 2단계 방식은 먼저 이미지에서 탐지할 객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곳을 추정한 후 그 영역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탐지해서 어떤 객체인지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돼? 객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을 추정을 해. 먼저 추정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가 있나 보다 하면 집중적으로 거기를 탐구한대. 근데 각 과정에 별도의 인경신경망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체를 판별해내는 정확도는 높지만 처리하는 데이터가 많고 구조가 복잡해서 탐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얘는 정확도는 높다. 특징이 2단계 방식은 정확도는 높고 속도는 느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좀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단일 방식은 어떤지 한번 볼게. 단일 단계 방식은 이 두 가지 과정이 하나의 인동신경망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가 동일 신경만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모델로 욜로가 있대. 이거 욜로가 뭔지 알아? 니네 원래? You only live once. 이게 욜로잖아. 뭘 말고. 근데 그걸 따서 만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내 뇌피셜이야.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봐서 탐지를 하고 탐구를 한다는 거겠죠. 욜로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 밑에부터 나온다. 욜로는 이미지가 입력되면 먼저 이미지를 S 곱하기 S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 n개를 표시한다. 나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요 방식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읽냐면은 숫자에 그냥 웬만한 숫자를 대입해서 좀 보면은 쉬워. 한번 볼게. S에 우리가 3을 한번 대입해보고 N에 뭐 한 또 2 정도를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있어. 어떤 이미지. 아무 이미지나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S 곱하기 S개로 이미지를 나눈다고 하니까 3 곱하기 3으로 나누는 거야, 이미지를.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S 곱하기 S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 하나의 단일 영역이라는 게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거야? 요 부분을 가리키는 거야. 그치? 그럼 총 얘는 9개의 영역이 나온다. S 곱하기 S개. 그래서 9개의 영역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경계상자 n개를 표시하고 모든 영역마다 n개의 경계상자를 표시한대. 그래서 무조건 실제로 몇 개가 있는지 객체가 여기에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객체로 보이는 애를 경계상자를 2개는 무조건 설정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는 것 같아. 그치? 요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이해해보자고. 그러면서 각각의 경계상자에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로 예측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경계상자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의무적으로 하나의 영역에 무조건 2개를 우리가 잡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어거지로 잡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치? 그냥 배경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를 예측해야 되냐면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도 예측한다. 이때 경계상자 개수가 많을수록 탐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는 경계상자의 수가 제한적인데 일반적으로 n은 5 이하로 설정한다. 각 경계상자의 데이터는 bx, by, bw, bh, pc와 c로 표시되는데 굉장히 복잡해. bx와 by는 경계상자의 중심점 좌표이며 bw와 bh는 폭과 높이이다. 그럼 한번 봐봐. 우리가 이 영역을 확대를 해볼게. 확대를 해서 하나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경계상자가 2개를 만들었어. 우리가 요렇게랑 요렇게 경계상자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중심점 좌표가 먼저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bx, by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가 있고 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이 나오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pc라는 게 나온대. pc는 해당 경계상자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 값이고 C는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일 확률 값이다. 이때 Bx, By는 항상 기준이 되는 하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지만 경계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Bx, By는 항상 기준이 되는 하나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데 경계상자의 크기는 영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양하대. 그러니까 크기가 여기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C는 미리 학습된 M가지 종류의 객체 데이터와 비교해서 각 객체의 확률을 표시한 값으로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는 객체의 가지수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C의 개수도 결정된다. 이런 말이 써있어. 굉장히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문제를 한번 쓱 훑어보면서 11번에 보니까 내용이 있어 없어? 있지? bx, by, bw, bh, pc 이런 식으로 써있어.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11번에 보면 오른쪽에 미리 학습된 객체 데이터 해서 가나다라마 해서 개, 고양이 살펴보면 호랑이가 있고 C가, C나, C다, C라, C마 이렇게 밑에 각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C가는 경계상자 1번에 있는 게 개일 확률이 0.3이고 경계상자 2번에 있는 게 개일 확률이 0.2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이 지문에 있을 때만 너네가 참고하려고 하지 말고 보기에 있는 그림도 너네가 글을 읽을 때 뭐가 될 수 있어? 힌트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영역별로 이미지에 있는 대상들을 확인하고 그 대상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을 계산해서 총 S 곱하기 S 곱하기 N 괄호치고 5 더하기 M개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런 거야? 왜냐면은 하나의 영역, 하나의 요 안에 몇 개의 지금 영역이 있어. 3 곱하기 3, S 곱하기 S개, 3 곱하기 3개의 영역이 있지. 그 다음에 하나의 영역마다 몇 개의 데이터가 나와? N개의 데이터가 나와. 그치? 왜? 경계상자가 몇 개 있으니까? N개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상자의 개수만큼 나와.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뭘 곱해줘야 돼? 5 더하기 M을 더해줘야 돼. 자, 이 5는 어디서 나온 걸까? 이 M은 몇 개의 왜 M개냐면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11번 문제를 보면은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5가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값이 다 따로따로 나오잖아. 맞지? 요게 M개야. 오케이? 그래서 M개가 나올 거고 요 5개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던 또 마찬가지로 11번 문제를 보면은 11번 문제를 보면은 BX, BY, BW, BH, PC 요 값이 하나씩 다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 값 5개에 학습된 데이터의 종류 M개를 해가지고 요걸 다 곱한 그만큼의 데이터가 출력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냐? 그런 거 같아. 지금 니네 표정 보니까.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서 새끼. 아, 너무 어려워서 수능태 나오면 그냥 버리시겠다? 어떻게든 내려맞춰야겠다. 알겠어. 넘어가. 고민할 필요 없어. 자, 이후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과 그럼 괜히 이거 했나? 그냥 이건 버리고 딴 거 할 걸 그런다. 이후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과 그것이 특정 객체의 확률값을 곱해서 해당 경계상자의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인 신뢰도 점수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 때려 맞출 수 있는 거 다 때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싹 지우고 내가 그냥 문제 맞추기 위한 그런 독해를 보여줄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읽어내. 알겠어? 읽어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근데 이건 중요해. 이런 세부적인 과정은 이해 못하더라도 지금 이 객체 탐지 기술이라는 게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볼라. 알지?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일단 글을 읽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11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무슨 이상한 그림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9개의 영역으로 나눠놨단 말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여기서 생각했던 애랑 여기서 생각했던 경계상자랑 겹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뭘 하냐면은 특정 객체가 존재할 확률인 신뢰도 점수를 구한대. 그러니까 신뢰도 점수는 여기서 구한 각각의 경계상자에 실제로 어떤 뭔가가 있을 만한지 안 한지를 반영하는 점수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어떤 뭔가 이미지가 있을 법하면 신뢰도 점수가 높아 낮아? 높고 아무것도 없을 확률이 높으면 신뢰도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신뢰도 점수는 경계상자의 위치와 객체의 판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낸다. 모든 경계상자들은 미리 학습된 객체의 가지수만큼 신뢰도 점수를 가지며 이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객체가 해당 경계상자에서 탐지된 객체가 된다. 그럼 다시 11번을 봐봐. 11번을 보면 경계상자 1번이랑 경계상자 2번이 어디에 있어? 저 가운데 영역에서 나왔다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 C 가나다라마 중에 경계상자 1번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건 뭐야? C 나. 그치? 그럼 우리가 뭔 말인지 정확히 이해 못해도 경계상자 1에 있는 게 뭐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고양이일 가능성이 더 높지. 맞아? 그 다음에 경계상자 2는 마찬가지로 0.9로 제일 높은 C9 고양이일 확률이 더 높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게 신뢰도 점수야. 경계상자 1, 경계상자 1, 경계상자 2 돼 있고 쭉쭉쭉 써 있고 여기에 C, 가나다라마. 그래서 여기 숫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요게 각각의 신뢰도 점수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11번의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왜? 신뢰도 점수가 C, 나에서 제일 높잖아, 둘 다. 그래서 둘 다 고양이의 확률이 높지. 근데 얘는 뭐가 웃겨 그렇게. 얘는 0.7이고 얘는 0.9잖아. 그럼 둘 중에 신뢰도 점수가 뭐가 더 높아? 아래 게 더 높아. 근데 얘가 높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이번이. 저는 그냥 다 더했는데 다 더해도 아랫게가 크긴 커요. 아, 그렇게 해도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미치겠네. 그러니까 딱 신뢰도 점수라는 그 단어만 보고 아, 미안해. 내가 신뢰 점수 제대로 설명 안 해줬네. 자, 보면은 다시 그 3쪽을 봐봐. 3쪽의 마지막 문단 보면은 이후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 이 경계상자의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이 뭐야?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PC를 얘기하는 거야. 힘들다, 그렇게 너네 설명하기 힘드냐? 봐봐. 그 위에 써 있어. 위에 쭉 올라가면 그 윗문단의 중간쯤에 보면 완전 한가운데쯤에 그 윗문단의 한가운데쯤에 보면은 폭과 높이이다. 그리고 PC는 찾았어? 찾아봐. PC는 해당 경계상자의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이고 C는 그 객체가 특정 객체의 확률값이다. 이렇게 써있거든? 그럼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 마지막 문단에 3쪽 마지막 문단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 그러니까 객체가 존재할 확률값이 PC고 그 다음에 특정 객체가 그게 특정 객체의 확률값이 뭘로 나타나는 거야? C, 가나다라마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뭐랑 뭐를 곱한 게 신뢰도 점수야? 얘랑 얘를 곱한 게 신뢰도 점수야. 오케이? 그래서 뭐가 더? 경계상자 2가 더 정확한 거야. C 나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 A를 봐봐. 그런데 서로 다른 경계상자에서 같은 종류의 객체가 탐지될 수 있다. 이때는 각 경계상자가 하나의 대상에 중복된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대상에 표시된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미지 속의 각 대상별로 가장 정확한 경계상자 하나만 표시하는 과정을 쓰는데 이를 비최대값 억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경계상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러면은 요 경계상자랑 요 경계상자랑 같은 거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어거지로 무조건 두 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대상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건지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때 뭘 쓰냐면은 비최대값 억제라는 과정을 거친대. 그래서 NMS, 비최대값 억제는 두 경계상자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인 IOU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여기도 너네가 이해 못해도 돼.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 IOU 값은 두 경계상자의 위치가 일치할수록 1에 가깝고 이 값이 설정된 임계값보다 크면 동일한 대상에 표시된 것으로 판단한대.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봐. IOU가 문제 풀려고만 하면 IOU가 1에 가까워질수록 1에 근접할수록 같은 대상인 걸로 본대. 그리고 클수록 같은 대상인 걸로 본대. 그럼 그냥 아마 IOU의 값은 1에서 0 사이지 않을까 싶어. 뭐 규칙화 이런 거는 설명 안 할게. 너네가 지금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IOU 값이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해놓는 거야. 0.7 이상으로 IOU 값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의 대상으로 본다, 두 개의 대상으로 본다? 하나의 대상으로 본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12번을 한번 봐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경계상자에 대한 NMS의 수행 과정 보면은 한 가지 종류의 객체를 기준으로 신뢰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경계상자를 정렬해. 최고 점수의 경계상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경계상자와의 IOU 값을 계산해. 그랬을 때 계산된 IOU 값과 설정된 임계값을 비교해서 경계상자를 삭제하거나 남겨둬. 그래서 요게 A 부분을 요약해 놓은 거야. 너네가 다 읽었으니까 하는 방식을 내가 설명을 해주면은, 만약에 얘가 둘이 똑같은 객체를 어떤 경계상자 두 개가 똑같은 객체, 아니면 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럼 경계상자가 1, 2, 3, 4, 5가 있다고 쳐봐.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뭐가 높은 거, 신뢰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했더니 이렇게 정렬이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의 뭐를 비교해? IOU 값을 서로 비교해. 그래서 최고 점수의 경계상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경계상자와의 IOU 값을 계산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IOU 값이 나오겠지. 나왔을 때 IOU 값이 우리가 설정한 임계값보다 커. 얘는 크게 나왔고, 얘는 작게 나왔고, 얘는 크게 나왔고, 얘는 작게 나왔어. 그러면은 어떤 걸 지워야 돼? 2번, 4번을 지워야 돼? 3번, 5번을 지워야 돼? 2번, 4번을 지워야지. 왜? 임계값이 크면 같은 대상을 가리킨 걸로 보니까, 맞아? 같은 대상을 가리킨 걸로 보니까 1과 2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맞지? 이렇게 지운다는 거야. 그 남은 경계상자 중에 그 12번의 D를 보면, 네 번째를 보면 남은 경계상자 중에 최고 점수의 경계상자를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BC의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3개 중에 또 신뢰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게 바뀔 수도 있나 봐. 바뀌면 걔를 기준으로 또 해. 그래서 임계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만약에 남으면 이 3개는 각각 뭐 하는 거야?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가 판별을 하는 거지. 근데 객체가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5개의 객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5번 해야겠지. 맞아? 힘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글은 다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좀 욕심을 부린 것 같다. 이 글을 근데 문제는 풀 수 있는 거 같아. 이렇게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 오케이. 요거 문제는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따 클리닉 때 한번 물어보고 5쪽에 공공 선택론을 봅시다. 자,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적용해서 설명하려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봐줘야 되고,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선택에 대해서 뭐를 적용한다? 경제학을 적용한다.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다음 3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살펴주면 좋아. 기존의 정치학. 기존의 정치학과 다른 경제학을 통해서 정치학을 보려고 하는 게 공공선택론이래.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다. 미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그냥 공공선택론이라 쓰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가정이 뭐야?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그 다음 밑에 문단을 보면 두 번째는 인간을 경제인간으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과정은 어쩌고저쩌고 써있으니까 일단 1, 2, 3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야? 공공선택론에서 가정하는 세 가지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치? 첫 번째, 방법론적 개인주의.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분석할 때 어떤 선택이나 뭐 영향을 받는 주체를 무조건 개인으로 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풍 이천이 뭐 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무조건 개인이 한 거라고. 그러면 집단은 개인들의 그냥 집합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집단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요렇게. 국가는 집합체고 모든 거 다 개인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네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단순히 공공선택론에서는 개인으로만 본다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학은 어떻겠어 그러면?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안 중요할 수도 있어. 근데 기존의 정치학은 어떻대? 국가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겠지. 맞아?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지문에서는 그게 안 중요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너네가 항상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고 해놓고, 왜냐면 애초에 처음 설명할 때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른 세 가지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다는 건 얘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네. 그게 중요한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아. 넘어갈게. 두 번째는 인간을 경제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자. 경제인간. 경제인간 이런 말 좀 웃기네. 경제인간은 자기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므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경제인간이기 때문에 경제인간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짓은 해, 안 해? 안 해. 너네는 합리적이니? 우리 3월 모고가 언제지?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았나? 한 달도 안 남았나? 네, 한달 3월 23일? 13일? 23일? 23일 맞는 것 같아. (3월) 모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가 중요하지. 적어도 니네가 3등급 정도 나와줘야 26일이야? 3월 26일? 3등급 정도 나와줘야 공부를 할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 그치? 내가 알려준 대로만 잘하면 되는데. 등급 내기 한번 하실래요? 어? 등급 내기 5명 합쳐가지고 15등급? 안 돼. 여기 5명 합쳐서 15등급? 네. 평균 3등급? 네. 평균 3등급보다 잘 보면 뭐 어떻게 해줘? 그거는 전부 눈에 너네 3등급 자신 있어? 3등급은 자신 있어. 오, 효원이 그래? 3등급 하면 내가 이득인 것 같은데. 진짜요? 응. 3등급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평균이. 내가 봤을 때는 니네 3월 먹어보고 정신 한번 차려야 돼. 아니, 3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 애도 있고 안 나올 것 같은 애도 있지. 그걸 나한테 어떻게? 그래서 뭐 공개 채용해줘 내가? 한 명씩 앞으로 불러가지고 이러면서 해줘? 그게 아니잖아. 될 것 같은데. 어? 밥은 사줄 수 있지. 밥은 그냥도 사줄 수 있어. 끝나고 고? 15등급? 될 것 같은데. 15등급 안 돼. 한 명이 막 푸하게 싸지는 것만 한 5, 6등급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2등급 받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우리 반에 뭐 그걸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일단
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컨디션 좋으면.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저 자신감이 진짜 중요해 얘들아. 그건 있어. 왜냐면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3의 외고 애를 내가 한번 가르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걔가 잘 보면 1, 2등급 나오고 못 보면 3등급이 나온대. 기복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랑 1년도 아니야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방식이 이제 그때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이번 고3 수능 보기 거의 몇 달 전에 왔어.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왔어. 그러니까 8, 9, 10, 3개월밖에 이제 내가 나랑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규 수업을 나랑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클리닉을 또 내가 해줬는데 추가 수업을 해줬는데 추가 수업이라고 해도 내가 앞에서 수업한 게 아니라 이제 걔가 어떤 지문을 풀어온 걸 보고 내가 네가 이게 약하구나 하고 추가 문제를 막 줬어. 독서를 만약에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다면 과학기술 지문 막 주고 그 다음에 걔가 그걸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풀고 근데 걔 진짜 열심히 했어. 왜냐면은 일요일에 고3 수업이 있었거든? 그럼 일요일에 나는 고3 수업을 잡는 이유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고3 수업을 원래 잡는 이유가 수업을 8시 반에 해. 얘기했지. 아침 8시 반.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와서 니네가 수능처럼 80분을 푸는 거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그러고 나서 채점을 하고 해설을 내가 해줘. 그러면 한 11시 반, 12시에 끝나.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딴 학원을 갔다가 4시 반인가 와. 4시 반인가 와서 내가 문제를 한 몇백 문제 뽑아주면은 4시 반부터 10시까지 그거 다 풀어. 다 풀어가지고 채점을 다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해. 근데 걔는 원래 외고이고 잘하던 애니까 질문을 해봤자 한 2-3문제밖에 없어. 한 100문제를 풀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답을 해주고 근데 나는 이제 1대1 과외처럼 그 시간을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해줬던 건데 내가 해주는 건 그냥 이건 이거야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너가 이런 잘못된 버릇이 있구나를 많이 알려줬어. 너처럼 글을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자꾸 찾아서만 풀려고 하니까 그게 어느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풀면은. 그래서 그런 걸 해줬더니 걔가 수능 전주에 수업을 들어와서 선생님 컨디션 좋으면 1등급 안 좋으면 2등급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1, 2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도 아니 3개월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그 전에 부족했던 기복이 심했던 거에 의한 그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3개월 만에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아. 근데 나랑 3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걔가 내가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를 파악을 하니까 수능장에 가서 그 실수를 안 할 것 같이 느껴졌던 거지.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근데 그냥 근당함이 아니니까. 그 실제로 잘 봤어요. 실제로 잘 봤어. 1등급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클리닉 시간이 중요하다. 결국에 니네가 국어는 애들마다 어려워하고 자꾸 실수하는 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물론 내가 봤을 때는 그 실수나 포인트를 캐치할 정도의 수준이 아직 아닌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지문 읽는 연습을 조금 더 그냥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니네가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잔소리를 좀 했네. 너네도 솔직히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었어? 어디서요? 그냥 평소에. 넘어가. 마지막 과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다. 그래서 정치를 교환으로 본다.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본질적으로 뭐야? 교환이야. 돈이랑 물건을 교환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정치도 교환이라는 거야.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 시장이고 정치인은 공급자고 유권자는 수요자래. 정치인이 제가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정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수요자는 그걸 보고 돈이 아니라 뭘 주는 거야? 자신의 지지를 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걸로 그 정책을 수요를 표시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정치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 미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뭐랑 달라? 정치학과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요 정도 과정을 봤어. 자,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이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그치? 이 과정을 기준으로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 이 세 가지 과정을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중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제 정리 모형이 있다. 잘 봐. 공공선택론의 내용을 얘가 너네한테 다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 중에 어느 부분만 얘기를 할 거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다. 그래서 정치인과 문제를 분석한다. 사회적 문제를 분석할 건데 어떤 문제? 정치인과 유권자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그 중에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 있대. 이걸 다 쓰고 앉았어요. 중위투표자만 쓸 거. 자, 그 다음에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은 단일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 선호일 경우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잘 봐봐. 단일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선호가 하나의 정점을 갖는 단일 선호일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떤 집단은 1안을 원하고 다른 집단은 2안을 원해. 이렇게 단일 선호가 되는 경우에 경쟁하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얘네 말고 요 사이에 껴있는 애들 있지. 얘네가 원하는 정책으로 갈 경우가 많대. 오케이? 이때 중위투표자란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 전체의 분포에서 한가운데에 위치한 유권자를 말한다. 이 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치적 선호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가지며 그러니까 저기 그래프에도 나오잖아. 그치? 종 모양의 정규 분포 문제도 나온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애가 뭐야? 중위투표자가 되는 거야.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서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요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길 수밖에 없대. 왜? 얘네가 제일 뭐하니까 수가 많잖아. 그치? 많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가운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중위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또 다른 모형으로는 합리적 무지 모형이 있대. 그래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 첫 번째 모형이었고 두 번째 모형은 합리적 무지 모형. 무지는 모른다는 거지 합리적으로 모르려고 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에 아예 관심이 없어. 이러한 현상을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무지 모형으로 설명한다.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비용이 뭐보다 클 경우?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 습득을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그치? 정보 습득 자체를 안 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제일 괜찮은 정치인이 누굴까? 라는 걸 따지려면 내가 유튜브도 봐서 찾아봐야 돼. 정치 공약집도 봐야 돼.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 돼. 근데 그냥 모른 척 이러고 있으면 훨씬 그게 이득이라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면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는 특정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 집단에만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이 내가 원하는 정책을 해줄지를 몰라. 아예 지지를 안 해.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게 당해? 멍청한 무지한 새끼들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특정 집단하고 결탁해서 걔네들 표만 가져오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얘네들은 뭐 하니까? 투표를 안 하니까. 그치? 너네도 그러니까 꼭 투표를 해. 알겠어?
자, 공공선택론자인 뷰캐넌은 사회의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헌법제도에 찾아야 한다는 헌법 정치 경제학을 제시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글의 흐름을 보면 기존의 정치학과 달리 공공선택론은 이런 가정을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하는데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모형은 요거고 두 번째는 요런 모형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인 유권자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확인을 해봤어.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글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글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돼? 샤이니가 없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아씨 왜 아파가지고. 자, 해결로 가야지. 해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뷰캐넌이라는 사람한테서 가져왔어. 뷰캐넌. 그래서 뭐 해야 돼? 해결책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 헌법제도. 그걸 우리는 헌법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뷰캐넌은 헌법정치경제학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헌법 제정 이후 의사결정이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일상적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는 헌법적 정치이다. 자,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일단 요 헌법제도, 헌법정치경제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돼? 일상적 정치와 헌법적 정치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수준을 알아야 돼. 의사결정 수준. 의사결정 수준은 1, 2가 있는데 1은 뭐? 헌법적 정치. 얘가 먼저겠지. 맞아? 헌법을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해. 그리고 이 헌법의 토대 위에서 뭐가 만들어져? 일상적 정치를 해. 그러니까 헌법을 정해놓고 나서 우리의 일상을 헌법에 바탕을 두고 정치 결정을 하는 거야.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요게 의사결정 수준이래. 그래서 1수준이 있고 2수준이 있어. 그래서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활동이고 일상적 정치는 헌법 안에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정치활동이다. 근데 얘는 애초에 뷰캐넌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헌법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당연히 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그는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 안에서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뭐 해야? 공정함을 유지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일상적 정치가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여기는 잘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 얘부터 잘 다듬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된대? 헌법체제의 근본을 개혁해야 된대. 헌법체제 근본 개혁. 따라서 헌법의 근본을 개혁하자. 라는 게 뷰캐넌의 이야기야. 어떻게 개혁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달리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어떤 나한테 특정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2번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법을 제정해서 이익을 많이 얻을 사람은 당연히 강하게 주장하려고 할 거고 이익을 못 얻을 사람은 다 강하게 반대하려고 할 거야. 그치? 근데 헌법은 애초에 이런 특정한 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헌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헌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일상적 정치도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입시잖아. 아니야? 입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입시. 뭐라고? 그렇긴 해. 자,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너네가 입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근데 니네 아들이 찬영이야. 너가 미대를 가야 돼. 미대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너가 미술을 개 잘해. 근데 성적이 9등급이야. 지금 좋네요. 아 지금 너야? 개 잘해? 다 씹어 먹어 막? 조금? 오 미쳤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니네 아버지가 서울대 입학처장이야. 그래서 뭘 강력하게 주장해? 성적 보지 말자. 실기로만 먹자. 그래서 우리 아들 서울대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일상적 정치야. 왜 그게 가능한 거야? 헌법적 정치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돼.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거를 정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을 할 수 있겠지. 자신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입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뭘 하지 못한다? 입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 뭐 이런 규칙을 만들어. 좀 안타깝겠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어? 그래야 뭐 하니까? 공정하니까. 그게 이걸 뜯어고치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이번 모국어의 특징이 독서 지문이 좀 어려운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내가 문제는 뭐 그냥 클리닉에서만 할게. 알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등급컷 몇이야? 카톡에 올렸어. 개 높아. 한숨이 깊네. 그거 알아? 타이레놀을 먹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알아? 그렇대.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 그래서 내가 타이레놀 먹고 와서 약간 먹으란가. 발음이 잘 안 되네. 너네 18번 이거 좀 어렵지 않았어? 이거 할까 말까 좀 고민인 게 우리 이따가 고전 소설 존나 많이 봐야 되거든. 18번 이게 지금 영웅 소설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4번 대충 그런 틀리더라고요. 4번 대충 골랐다는 게 뭐야? 아니 이런 답이 많이 나오긴 해가지고. 아 영웅 소설은 보통 4번이 많다고 답이? 네. 아 그게 아니라 4번의 내용. 4번 내용.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세요. 몇 번에 4번? 아니 18번이요. 아니 18번이랑 네가 얘기 안 했어. 아니 18번이 이렇게 드렸잖아요. 아 18번. 난 18번 지문을 얘기한 거야. 18번 지문. 야 그딴 식으로 풀면 안 되지. 아니 그렇죠. 편하게 할래? 아니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우리 고전 소설을 하고 수특 고전 소설을 하고 그 다음에 18번 지금.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것도 하지 알겠지? 한 번에. 그 다음에 그걸 봐. 8쪽. 고전 시간을 보자. 요건 정철의 상상별곡이야. 너네가 정철이라는 것만 보고 이거 뭔가 약간 그 유배?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읽어볼게. 여기도 니네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청강 녹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흥이 겨워 피리를 비껴보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반공이 솟았을 듯 이렇게 써있어. 그럼 내가 고전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3줄 5줄 3줄에서 5줄 사이에서 주제를 잡아주고 만약에 그 주제가 뭔지 모르겠는 고전 시간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뭐 하고 있다? 풍경 묘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얘도 그렇지 않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소먹이는 아이들이 흥에 겨워 피리를 막 불고 있으니까 배경 묘사야. 배경 묘사. 아이들이 피리 불고 있어.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있고 흥겨워. 그래서 용도 잠이 깨고 학도 떠오를 것 같을 정도로 흥겨워. 그래서 일단 흥이라는 분위기가 좀 나와. 그래서 뭔가 흥겨운 분위기인가? 이라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주고 나서 B 부분에 보면 소선 적벽은 가을 7월이 좋다고 하대 라고 하는데 적벽에 뭐라 써있냐면은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써있어. 그러니까 누가 쓴 글인가봐. 거기에는 뭐가 좋다고 써있대? 가을 7월이 좋다고 써있대. 가을 7월. 7월이 좋다고 누가 얘기했어? 적벽에서는 7월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8월 보름달을 모두 어찌 칭찬하는고 이렇게 얘기해. 적벽에는 7월이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8월을 칭찬하더라. 그러면 뭘 7월을 칭찬하고 8월을 칭찬하냐? 그 날씨가 좋고 계절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7월뿐만 아니라 8월도 좋다라는 거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뭐야? 풍경에 대해서 어떤 날의 풍경? 7월, 8월이면 가을이야, 가을. 음력이라서 가을의 어떤 풍경을 그냥 예찬하고 있는 거야. 여기쯤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주제가 잡혀야지. 무슨 주제야? 그냥 자연이 좋다는 건가 보다. 그래서 주제를 크게 잡아보면 자연 친화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운 구름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이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써있는데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대. 이것도 그냥 그거 아니야? 자연예찬. 그치? 아름다워 라는 얘기고 요거는 내가 그냥 배경지식으로 한번 알려주자면은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 적선이라는 단어도 종종 나와. 적선은 적강한 신선이거나 아니면 선녀 이런 거야. 신선, 선녀. 적강이 뭐야? 적강 뭔지 알아야지. 그치. 유배 당하는 걸 적강이라고 그래 우리가. 적강한 신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적강한 신선이 아니라 우리가 적선이라고 굳이 줄여서 부르는 인물은 보통 당나라 맞나? 당나라 시인 이태백을 얘기해. 이백이라고 하는. 이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이 워낙 시도 잘 쓰고 풍류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적강한 신선 같다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적선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 자, 공산에 쌓인 잎을 사풍이 걷어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하니까 여기서 계절이 뭐야 여기는? 눈이 뭐라고 하니까? 겨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선지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시간, 흐름이 드러난다. 특히 계절의 흐름이 드러난다.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천공은 하늘이고 하늘이 호사스럽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내는구나. 자,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겨울이 옥으로 마치 꽃을 만들어낸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니까 얘도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겨울 풍경 예찬. 그러니까 이 성산별곡을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가을 풍경 예찬, 그 다음에 겨울 풍경 예찬으로 이어지는 거지. 맞아? 앞열 가려 어려 동목교 빗겹는데 막대면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 것인가. 산홍의 이 부기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자, 산홍이란 말도 중요해. 산홍. 옹이 무슨 뜻이야? 아재, 그치? 아저씨. 그럼 산홍은 산에 사는 아재. 산 아재의 이 부기를 남에게 전하지 마시오. 자, 여기 나오는 요 기역 부기는 뭐를 의미해? 자연에서의 흥취를 의미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맥락을 잘 봐야 돼. 이건 굉장히 좋은 함정이야. 어떤 함정? 그냥 시가를 고전시 같은 걸 그냥 냅다 외워서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 그런 거를 방지한 함정이야. 보통 우리가 어떤 식의 지식이 있어? 자연을 나타내는 말,
뭐뭐뭐 있어. 강호, 강산, 승월, 연하. 그다음 얘랑 대조되는 속세를 나타내는 시어 뭐 있어? 홍진, 부기, 공명, 임세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그냥 속세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부기는 자연을 나타내는 거야. 반대로.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뭐 하래? 남한테 말하지 말래. 왜? 경욕을 은세계를 찾을 리 있을세라. 자, 여기도 중요해. 경욕을 은세계를 찾을 리가 있을세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경욕을 은세계는 너네가 눈치껏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 지금 화자가 자연을 즐기고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찾을 리 있을세라라는 거는 어떤 뜻이야? 이건 너네가 뭐를 명확하게 해야지 알 수 있어? 을세라라는 말을 알아야 돼. 그치? 을세라는 뭐뭐일까, 뭐뭐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야.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직역을 하면 을라 이렇게 하면 돼. 을라. 찾으리 있을라. 아우 뜨거울라. 오케이? 이런 우리가 경계형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계한다 그래서 찾으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왜? 나 혼자 즐기려고 막 못된 놈이 그치? 산중에 벗이 없어 한 길에 쌓아두고 만고 인물의 것을 넣어야 하니 자 여기가 이제 너네가 고전 시간을 읽을 때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한기는 책이라고 써있고 책을 쌓아놓고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뭐해 얘가? 만고인물을 거슬러 헤아려. 만고인물이라는 건 뭐야? 옛날 인물들이지. 옛날 인물들을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 삼기실제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그러니까 잘 나갔던 인간들 매우 많구나. 하늘이 삼기실제. 삼기실제 뭐야?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 했잖아. 삼기다. 그래 기억난다 했다. 기억나요 또? 만들다. 생기다. 오케이? 아니? 나 옛날에 다녔던 헬스장에서 연락이 왔네. 건강 챙기셔야지. 한동안 뵙지 못해서 내가 옛날 그 직장 옆에 헬스장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쪽으로 여기랑 목동이랑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 헬스장 안 갔어. 그때 연락이 왔네. 계약이 그러네. 작년 3월에 했으니까. 작년 3월에 1년치를 끊었으니까. 네? 그거 환불 안 가요? 아니 10월까지 다녔지. 그리고 다른 헬스장 내가 등록했지. 이제 어떻게? 버렸지 그냥. 지금 뭐 양도 하고 하기도 귀찮아. 그렇게 되게 싸게 했었어 등록을. 1년에 한 40 이렇게 했었어. 진짜 싸지. 근데 시설 개구지. 아무튼 문자 와가지고 갑자기 미안. 자 보면 그래서 하늘이 삼위실제 곧 무심할까마는 그러니까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무심할까마는 이라는 건 무심해 안 해? 안 무심해. 우리 세상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그런데 왜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운이 일락배락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얘가 만고일무를 생각하면서 어떤 감상이 젖어드는 거야? 야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하늘의 이치라는 거는 참 알기가 힘드네 라는 정도지 얘가 뭐 절망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야. 그치? 그냥 책 읽으면서 느끼는 약간 감상 정도야. 너네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기산의 늙은 곱을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소리 핑계하고 조장이 가장 없다. 여기 보면은 그 밑에 써있어.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거 우리가 아는 얘기지.
소부 허유 했었을 때, 그치? 그래서 허유가 귀 씻은 얘기, 고사 인용 하면서 허유를 예찬하고 있다. 고사 인용 허유 예찬. 자,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든. 새 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래서 와, 내는 이렇게 자연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데 세상 일은 마치 뭐 같아? 구름 같아서 험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큼 익었니? 자꾸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씨름 적게나 하리로다 하니까 뭐 하겠다? 술 처먹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을 풍경 예찬, 겨울 풍경 예찬, 그 다음에 아무도 못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책 한번 읽고 독후감 쓴 다음에 세상은 역시 별로인 듯 이렇게 하고 술이나 먹어야지 하고 끝나는 내용이야. 그래서 문학 작품 그 다음 넘어가. 나로 넘어가면 병산율곡에 북이라 굳지 말고 빈천이라 염치 말라. 그래서 여기도 북이가 나오고 여기 있는 북이는 무슨 북이야? 요 북이야. 맞아? 그렇게 해서 문제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같이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번에 보면 이것도 문제가 쉽죠? 기억은 자연을 의미하고 똑같은 북이어도 니은은 속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현대시를 볼게. 쉽죠? 요 현대시 오늘 좀 어려워. 볼게. 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너네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봐. 여기 써있는 거지. 뭐라고 써있어? 문 이렇게 써있는 거. 그래서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갔어. 그래서 문의 안과 아니 문의 밖과 문의 안이 있는데 들어와서 내가 여기 다시 보니까 얘가 문이 아니었대. 그랬구나. 뭔 개소리를 하려나 하고 이렇게 봐야겠지.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니네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마을이라는 세상이 나오지. 그래서 마을이 꽃밭이라고 나와. 마을이 꽃밭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마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문 안에 있는 거지. 왜? 화자가 어디 있으니까? 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절대 시를 읽으면서 화자를 놓치면 안 돼. 화자가 있는 곳이 항상 지금 여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을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마을이 꽃밭인 거야. 그 헌칠한 줄기마다 맷방석만한 꽃숭어리가 돌고, 뭔 소리인지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냥 풍경을 묘사하고 있구나. 해바라기 줄기마다 꽃들이 막 이렇게 있고 해바라기 숲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낙달기 깃을 치며 울었다고 하니까 해바라기 꽃밭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갑자기 닭들이 좀 무섭다. 깃을 치면서 호랭! 이러면서 막 닭들이 울었대.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이 느껴지네. 그 다음에 파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롱잎 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산이 있고 요 사이에 이런 길이 있는데 여기에 꽃상여가 하나 가고 있었대. 상여가 뭐야 얘들아? 가마. 네, 죽은 사람이 여기선 지금 죽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실려있는 그게 꽃상여야 지금. 그치? 졸려? 안 보여. 아, 잘 안 보여서? 운동 것 같은데? 아니. 그래? 꽃상여가 가고 있었어. 그래서 꽃상여가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그래서 바다에 이 꽃상여를 실어서 갔다는 얘기야.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배전에 그냥 피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쏟아져 내렸대. 그 어둠이 왔대.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걸 쭉 본 거야. 우리가 뭔가 정확히 알기 힘든 어떤 신비한 이미지를 보고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여기를 봤더니 또 문이 아니었대. 자, 문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문이 아니었다는 건 문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말은 여기와 여기가 구분되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보기를 한번 보니까 보기. 죽음은 실체적 아픔이자 30번의 보기. 죽음은 실체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했대. 그래서 꿈속 세계, 여기가 꿈속 세계였구나.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었겠구나.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뭘 이해해? 삶과 죽음이 연결된 걸 확인하고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도 이어진다? 문 밖에서도 이어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야? 문이 아니었다고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나를 읽어볼게. 누이여 또다시 은빈의 더미를 일으켜 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그럼 얘는 화자가 누구를 상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이를 상상하면서 누이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말을 건네는 어투야. 오케이?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 시간이 빠르게 이동했다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 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말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둠이 너의 생애, 너가 누구야 지금 여기서? 누이지? 누이의 생애를 꺾어갔어. 그러니까 누이가 일찍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화자는 어떤 시간 속에 있어? 봄이라는 시간 속에 있어. 왜? 봄이 왔다라고 하니까 누이는 죽었고 살아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뼘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이건 어떤 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걸까? 넌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걸 내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누이 그래도 또 죽는 건 또 느낌이 다르지. 아무리 원수 같은 여동생이거나 원수 같은 누나여도 그치? 그러니까 너가 죽고 나서 내 시간이 멈췄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뼘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자, 고요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청학적 심상으로 볼 수 있어? 있어. 이것도 청학적 심상이야. 다만 했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벌판을 걸어갈 때라고 하니까 얘가 벌판을 걸어가는 적도 있었나 봐, 화자가. 벌판을 걸어갈 때 어김없이 시간의 솟구침에 떨어져 이슬 턴 풀잎으로 엉겅퀴 바늘을 살라주었다. 여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가. 봄은 살아있지 않은 것을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랴.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을 거느리든가. 여기에서 하나의 작은 죽음이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걸 같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냐는 거는 누이가 죽고 나서 그 남은 사람들의 상실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 나리나리 개나리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 헹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뭐야 대충 누이가 죽은 건 알겠어. 그리고 뭐 누이가 죽고 나서 굉장히 상심한 거를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건 알겠어. 근데 막 자세한 얘기들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28번을 봐봐. 28번 문제를 보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살아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타당하죠? 그 다음에 3번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른다 이렇게 여겼을 때 자 봐봐 기억의 얼음장마다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내가 부른 적이 없는데도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이거 너네가 부르지 않아. 문학은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치? 대응시켜보는 거야. 이 말을 내가 설명해주지 않았잖아. 근데 3번 선지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1번, 2번 선지는 딱 보고 아 맞다 라는 말이 안 느껴지면 그거는 때려쳐. 알겠지? 그리고 3번 선지는 방법이 좀 필요해. 기억의 얼음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말은 지워. 기억이야, 내 기억. 그치? 기억이 뭘 불러와? 내가 안 불렀는데도 뜨거운 안개를 불러와. 그럼 이 뜨거운 안개가 3번 선지에 있는 누이에 대한 거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대역이 볼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부르지 않아도 온다고 하면 이렇게 딱 대역이 돼서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해도 누이에 대한 기억이 나한테 몰려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건 충분히 맞는 말로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감상을 해보면 이 뜨거운 안개라는 게 어떤 이미지야? 뭔가 가슴 속에 울컥하는 그런 걸 뜨거운 안개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4번 선지 봐.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퍼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자, 그럼 이건 어느 부분이야? 마지막 부분이지.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그러니까 봄은 접혀있던 꽃술을 펴고. 여기까지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나의 첫 번째 연애 마지막 줄을 보면 소리 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해서 봄이 왔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봄이라는 건 꺾어갔던 봄이야. 누굴 꺾어갔던? 우리 누이를 꺾어갔던. 그래서 좀 눈치가 있는 애들은 누이가 봄에 죽었고 누이가 죽었음에도 봄이 다시 돌아왔다고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줄에서도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걸 너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4번도 맞는 말이네.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이렇게 너네가 충분히 풀 수 있고 5번에 보면은 여기 뭐가 틀렸어? 극복. 그래. 이 한 단어가 딱 틀렸다는 걸 짚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 왜 극복이 아닌 거예요? 극복했다라는 근거가 없잖아.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면 찬물로 눈을 헹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건 너네 수준 밖에서 설명해줄게. 자, 어떤 느낌이냐? 지금 봄이 누이를 꺾어갔어. 그치? 근데 얄밉게 그 봄은 어떤 계절이야? 꽃이 피는 계절이지. 응. 근데 그때 누이는 죽었지. 그러고 나서 다시 봄이 왔어. 근데 봄은 네가 두드릴 꽃 하나 없는 거리에 봄이 꽃술을 펴. 그러니까 누이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데 이 개 같은 꽃들은 왜 다시 피는 거야? 이 얘기야. 그건 극복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꽃을 꺾는다는 건 약간 봄을 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에 대한 속상함과 서러움이라고 봐야지. 근데 찬물로 눈을 헹군다는 거는 약간 울면 그건 주관이야. 주관이야. 주관. 그냥 오히려 눈물이 난다라고 보면 또 몰라. 찬물. 눈물은 따뜻한데. 주관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27번은 표현법에 대한 문제, 형식에 대한 문제고 28번이 나의 내용을 너네가 어려울까봐 조금 잘 정리해주는 문제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문학에서 시에서 특히 현대시에서 이렇게 난해한 시가 나왔을 때 선지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게 이런 거야. 오히려 이 선지를 딱 보니까 이 시가 그런 거구나 라는 게 5번 선지 빼고 나머지는 너네한테 힌트가 되잖아. 그치? 그걸 기반으로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했다가 너 책 없다고? 책 아무나 한 명 빌려줘봐. 도현아 좀 복사해.